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녹여내서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용산이 당의 비대위원장이 사실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이다. 판을 바꾸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냐? 여의도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지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대권 주자로서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좋은 자원이 너무 일찍 등판을 해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소위 비윤계나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참 싸가지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근거를 내고 설득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바타나 김주애가 왜 나옵니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 한 장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지만 달리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여의도 국민의힘 당 안팎에 파다합니다. 정말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인지 한동훈 장관은 지금 비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상훈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는 거는 이미 정해진 건가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국민의힘에 대안이 없어요. 한동훈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원희룡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 정도로 수습하기에는 이미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부터 해가지고 너무 멀리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봤을 때 원희룡 장관으로 수습이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원희룡 장관으로 수습이 될 수 있을까? 결국은 한동훈은 마지막 비밀 병기였거든요. 국민의힘의 마지막 비밀 병기였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이 그 마지막 비밀 병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려졌다. 그래서 딱하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등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왜냐하면 야구로 치면 지금 한 5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선발진 다 무너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사 만루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몇 점이라도 더 내면 그럼 게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게임이 페넌트 레이스의 그냥 하나의 그냥 원오브댐 게임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게임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포스트 시즌에 갈 수 있냐 없냐 그런 게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일은 없고 무조건 직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구로 치어서 5회 말이면 지금 민주당한테 몇 대 몇으로 지고 있는데 말루인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한 2대0 정도로 지고 있는데 그런데 무사 말루니까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4점 내주면은 이제 희망이 없다. 아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주 큰일 나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최종 병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그렇죠. 우리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은 결정된 거예요, 이미? 지금 지난 주말 그러니까 어제 그제 분위기 아침 조간신문의 논조 이런 거 보면은 정해진 걸로 봐야죠. 그런데 이제 저는 대안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직간접적인 어찌됐건 대통령의 의중은 반영돼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뭐랄까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다. 특히나 김기현 대표 사퇴 과정에서 불출마를 그렇게 언론 보도로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하겠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볼 때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가 기성정치인에 불신이 컸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정말 믿을 사람 없다고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신뢰가 있고 믿을 만한 일을 통해서 실력을 입증된 한 장관 카드를 씀직하다고 판단했을 테고 원희룡 장관도 저는 대안될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관에 대해서도 아마 자기 정치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함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미 방향을 정해진 것 같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돼요. 위원장이 되더라도
선거에 성공할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산, 두 번째는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간적인 신뢰가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뭔가 줘야 돼요. 뭔가. 자, 인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은 충심에서 진정성에서 나올 거라는 믿음 하에 대통령이 변화되는 모습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야당 벽이라는 건 뭐냐?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득점하는 것은 결코 막으려고 애를 쓸 거다. 이렇게 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야 관계가 땡땡 소리가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파열음이. 이 대목을 잘 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것인가? 또 된다면 정말 잘 이 위기 상황, 국민의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인가? 요거는 조금 두 개는 다르죠. 구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신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듣다 보니까 대통령이 뭐 당의 비대위원장 누구 한동훈 되고 원희룡 안 되고 뭐 이렇게 당무에 막 개입하고 막 그래요? 아니죠. 그거는 그 전제를 막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대통령 의중이 실렸다고 얘기하시길래 이 정치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의 반응이라든지 의원총회에서 말하는 길을 보면 저도 현실 정치를 했던 사람이니까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 의원들은 지금 윤심이 대통령의 의중이 뭘까를 볼 수밖에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처지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련의 흐름은 거의 잡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죠. 대통령이 명시로 밝힌 바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긴 해요. 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당무에 개입할 수는 없으나 흐름상 돌아가는 분위기상 당무 개입 불가론도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 약간 원론적 차원에서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왈가불가하고 싶잖아요. 자, 오늘 이 연석회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인지 그 분위기가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중요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신 분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한 장관 이야기를 하셨죠. 뭐 한두 분 계시지만 좋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하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못지않게 또 고려하는 더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필요한 곳이라시면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게 또 이런 의견도 적절합니다. 내가 보수 쪽 패널 두 분에게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것인가 여쭤봤더니 두 분 다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것은 심지어 윤심이 실린 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이쪽 민주당 쪽의 패널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나요? 글쎄요, 뭐 저희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관계된 분들이 더 정확하게 상황을 읽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만 저희는 이제 나오는 얘기 좀 전에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들이 다양한 반응을 내놓잖아요. 저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큰 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방향을 잡은 건 분명해 보인다. 자, 그런데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의문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윤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당내 의견들이 지금 분출되고 있는데 지금 이 한동훈 장관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친윤, 영남, 중진, 또 대표되는 이른바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기득권 카르텔들이 한동훈을 내세워서 우리가 윤심을 그대로 떠받들었습니다. 자, 공천은 밀고 가는 거 이 사람들 중심으로 그 기득권이 유지되는 구조를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선호하는 거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친윤계들이라고 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근거는 윤심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지금 몰아가는 건 아니겠느냐.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똑같은지 이게 진짜 윤심인지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겠지만 자, 만에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총선에 패배한다든가 또 두 번째 총선에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또 한동훈 중심으로 급격하게 권력 이동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레임덕.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당에 의해서 당내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윤심이
뭔가 좀 견인 압박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친윤계는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공천에 뭔가 보험을 들고 싶어하고 그러나 정작 윤 대통령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께서는요. 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확정입니까? 확정까지는 아니고 뭐 친윤계 그룹들의 욕심이라든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욕심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장관도 욕심이 있어요? 비대위원장. 한동훈 장관도 이 정도 스타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 보면 욕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비대위원장 욕심은 없을 수 있잖아요.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크는 건 욕심일 수 있어도.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로 가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을 지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전에 득점 포인트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누군가는 칼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한 개인의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한 실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모두를 통합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비대위원장에서 잠깐의 더 반짝 스타일을 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가 칼질해서 날아가는 사람들은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100% 실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시즌2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검사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검사들의 특징이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검찰발 하나회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요 요직에 전부 검사들을 앉히고 너무 검사들을 일반화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들도 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특수통들 정말 엘리트 기득권 검사들 이런 분들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투영이 되었는데 이쪽 측면에서 되면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모르는 측면에서는 많은 실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욕심으로는 비대위원장이 하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흐름이 많이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비대위원장을 거쳐서 차기 대선 주자, 여권의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반, 또 잘할 것이다, 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지금 뭐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수 있겠어. 여당에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우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비원장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무슨 자기 마음대로 무슨 대책을 한걸 수 있지. 그렇지 그건 안 돼요. 정치인 보면 다 그냥 짜증나고 열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뭔가 상쾌하고 유쾌한 변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한동훈표 정치혁신. 여기서 뭐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치를 해보지 않은 한동훈. 그래서 오히려 더 식상하지 않고 참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동훈. 자,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들은 어느 쪽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는 적어도 보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이잖아요. 참신하다 쪽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참신하다는 것, 야당과의 논전에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는 점, 한 뉴 하이브리드 이런 개념인 건데 그래서 보수를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인정.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다음이에요. 보수층만 결집시켜서 선거에서 못 이기니까 중도, 지난번에 강서구청 선거에서 가장 드러났듯이 중도층의 이탈인데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많은 자율권이 주어져야 돼요. 무슨 자율권이냐. 대통령으로부터의 자율권이. 대통령실로부터의 자율권이. 그러니까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믿고. 이 대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왜? 결국은 야당의 공격 지점 시즌2다. 검찰이다. 이런 부분에서 못 벗어난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같이 변해 줘야 된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 성공의 제일 조건이에요. 정의치 변호사님. 이게 이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검사만 오래 하셨죠. 그래서 정치를 못할 것이다. 이 험난한 공천 과정부터 시작하는 이 험난한 정치 일정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대선 주자로서 자기 상처만 있고 추락할 수도 있다.
이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지금 같은 정치 오래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득점이 됩니까? 정치 오래 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원희룡 그리고 김한길. 아니 그런 사람들 말고 예. 김기현 전 대표 정치 오래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정치 오래 했는데 제대로 정치한 겁니까? 잘 못했어요, 김기현 대표는? 아니, 물러날 때 제대로 상식적으로 물러났습니까? 물러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사람이 지금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정치 뭐 4선, 5선, 예. 6선 해봤자 다 그나물의 그 밥이고 제대로 된 대통령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신 의원님이 이제 뭐 예. 보수층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보수층조차도 균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 보수층이라도 단단하게 뭉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통령 아바타 운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한동훈 장관은 이미 대통령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올라갔다. 그럼 큰일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대통령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현실이죠. 왜냐하면 지지율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높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높겠습니까? 오잉? 제가 저도 오잉입니다.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했다가 아니 그 두 여론조사는 없었어요. 두 분을 비교한 여론조사는 그냥 없어서. 느낌으로만 한번 생각을 예, 갖다가 느낌으로. 해보면 예. 아니, 누구 지지율이 더 높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 지지율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갑자기 되게 논란이 될 법한 얘기를 물론 제가 정변호 틀릴 수도 의원님께서.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예.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대통령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아니야?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내년에 총선에서 져도 레임덕이고 한동훈 체제로 가서 이겨도 레임덕이 상당히 일찍 올 것이다. 왜냐하면 후계자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임기가 이만큼 남았다고 그래도 누구 앞에 줄을 설 것인가. 예. 그걸 갖다가 알면서도 대통령은 한동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이거 좀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가 불을 질렀으니까 이 얘기 해보죠. 대통령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아서 총선을 잘 승리로 이끌어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래서 원하죠. 아니면 원하죠. 한동훈 장관이 너무 이제 본인의 지지율보다 더 높아져서 갑자기 권력의 추가, 여권의 권력의 추가 한동훈 장관을 갈 경우에 대통령 영이 안 쓰고 이런 레임덕 현상이 오는 걸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이 후반부 이야기는 정말 흔히 하는 뇌피셜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대통령의 레임덕 얘기요? 이야기. 아니 한동훈 장관이 잘 되면 대통령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를 안 좋다고 아까 아니 그는 너무 하신 거고 예. 무조건 지금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수단이 뭐냐? 예. 그나마 국민적 지지율이 나오고 보수를 묶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심성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동훈밖에 선택이 없다고 인정해요. 자기 레임덕이 와도 한동훈을 통해서 아니, 레임덕은 나중에 정치를 이야기고. 뭔가 바꾸고 싶다.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 기득권 유지를 하려는 당내 세력들이 한동훈 장관을 원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것은 굉장히 음모론적인 좁은 시각이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진짜 인적 쇄신, 흔히 하는 말로 공천 물갈이의 주역이 되는 거에 대를 나설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친윤계나 대통령 참모들이 들으면 굉장히 시시할 얘기지만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분의 의견도 짧게라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진중권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은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의중은 꼭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걸 원치는 않을 것이다. 다른 어떤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지금 용산이라든지 친윤계 핵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려합니까? 저는 정말 고민을 하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 카드를 장관 카드를 어떻게 쓸까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총선 때 얼마든지 유효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선대위원장 카드라든지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그래서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지층을 결집해낼 수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미리 지금 비대위원장 카드를 써가지고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선대위원장하고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당대표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 경험 전무하죠. 사실상 완전 초보에 불과하죠. 검사 경력 20년 가지고 어떤 검증된 리더십도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민주당 의원들은 왜 매번 그렇게? 아니 그건 장관으로서 뭐 이럴 때 말장난하듯이 그 뭐랄까 무슨 배틀하듯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당한 게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죠. 그런 건 아닌 아니다. 거고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를테면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질서라든가 또 구정치에 대한 어떤
환멸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예. 뭔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신선해 보이고 또 뭔가 이렇게 스마트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런데 그런 경험 없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해낼 수,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뭐 보수 지지층의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러나 과연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불확실하다. 왜? 자, 당장 총선을 승리하려면요. 예. 국민의힘의 혁신 이미지를 선점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윤석열 예. 대통령의 분신으로 평가된 한동훈 장관이 그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회의적이다. 세 번째, 혁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공천, 학살 뭐 이런 것만 난무하게 될 건데 예. 국민들이 보여는 민심은 뭡니까? 결국은 비대위를 통해서 당이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예.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달라. 또 대통령과 당의 어떤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개선해달라. 예. 여기에 적임자는 아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의 카드가 대단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용산에서는 이게 과연 한동훈 비대위를 당에서 저렇게 원하는데 예. 비대위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인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은요? 네. 여러 가지 대통령 생각이 용산의 대통령의 이 의중은 어디에 있을까? 대통령 의중은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돼도 상관없다 이 정도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돼도 상관없다. 그렇죠. 원희룡, 김한길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 조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식물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온다고 해서 뭐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아니면 김한길 비대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예. 대통령의 실권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심지어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것이 용산의 입김이 어디까지 작용했는가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산은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와도 본인들이 컨트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그 한동훈 장관은 저는 실정이 100% 많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은 왜 이렇게 한동훈 장관한테 당하느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면 많은 리스크들에 직면하게 될 텐데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보거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만 봐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이거 나오자마자 그동안 그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민주당만 보면은 다 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더라고 매도했던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내용에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비대위원장이 되면 앞으로 그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예. 여기에서 관리가 될까? 저는 그것에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득점보다는 실점이 많아서 개인에게서 봐서도 비대위원장직은 어울리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선택하기가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인 게 사안인 게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상상이 되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예.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공천 물갈이를 주도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의원들한테 굉장한 현역 의원들한테 뭐 아주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 이런 점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당에서 설사 원한다고 아주 예. 자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우리 마음이 다 모았습니다라고 한동훈 장관한테 이야기를 하건 대통령을 통해서 이야기한 간에 한동훈 개인으로 봐서도 예.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거다. 왜 부담이 없겠어요? 이 리스크가 많은 건데 그리고 당 전체로 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박은 맞아. 도박. 예. 성공할 것이냐.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이다. 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정작 이 비대위원장을 오케이. 하고 싶어 할까? 네네,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아 할까?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공개 행보를 좀 이어갔고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좀 모아봤는데 보시죠. 도토리?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
안경으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저기가 쓴 안경으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한. 너무 어색해서 이런 일 엄마 더 이상 생기는 일을 종지부를 찍으라고 이렇게 해준 거고 그런 거로 또 안경 너머 보이는 한 장관님이 이걸 받아주신 게 아닌가. 전 장관님 울지 않을 거예요. 예. 지금까지 많이 우셨으니까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 PD 팀들이 그 한동훈 장관의 범상치 않은 말과 또 행보를 쫙 모아봤습니다. 딱 이 화면만 딱 이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영상만 딱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가야 할 길, 또 가고자 하는 길은 대략 좀 보여요. 비대위원장을 거치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 됐든 차기 대권주자로 좀 가기 위한 행보처럼 읽혀요. 저 영상만 보고 있으면.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런 맥락에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수락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본인이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저는 반대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면 비대위원장 자리는 이게 독이든 성배 누구나 다 아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 그 한 비대위원장 자리를 가고 싶어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안 가고 싶어한다. 제가 봤을 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떨어진 자리니까 이걸 피할 수는 없고 이왕 그 하는 거 그냥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정도 생각을 갖다 하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눈물 울컥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저거는 대권 주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모습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29조 2항은 삭제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잘못 만들어진 법이에요. 뭐 어떤 내용이죠? 헌법 29조 2항은 군인이 군복무 하다가 죽거나 뭐 이렇게 다치거나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국가로부터 받는 손해배상만 받아라. 예. 그러니까 그런 군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폭 제한하는 거라고요. 그건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어려울 때 뭐 월남에도 파병 나가고 그다음에 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다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 우리나라 헌법 29조 2항인데 예. 그게 87년까지 계속 헌법에 들어있다가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그대로 넘어 들어간 게 어느 법이냐? 국가배상법인데 국가배상법은 군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저 어머니 유족의 그 권리까지도 제한한 법이라서 한동훈 장관이 그 유족은 어쨌든 그 국가배상법을 개정해서 헌법에 반대된 예. 내용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저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은 예. 그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이미지인 거죠. 정익진 변호사께서도 지금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아주 이제 격하게 울분을 네네. 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익진 변호사도 저 유족의 어머니 만나면 울음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저는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운 게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보훈심사위원 6년 했거든요. 그 기록만 봐도 군대 가가지고 다치고 군대 가가지고 죽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어머니가 그 와가지고 요즘은 군복무한 그 아이들이 저희 때처럼 뭐 아들이 여러 명 있고 그렇지도 않아요. 외아들이 저렇게 군대 보냈는데 죽어가지고 왔다. 예. 그런 어머니를 상대하는데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게 뭐 대권 주자로서 법무부에서 이제 공개한 법무부 팁이긴 합니다만은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약간 보여주는 정치적인 쇼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울분이 나고 울음이 날 만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정익진 변호사도 눈물이 날 수 있다. 네네. 나도 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행보랑 이게 엮어서 편집한 우리 PD는 잘못했네요. 요거는 국가배상법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흘린 눈물인데 대선 주자로서 이제 흘린 눈물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건 정익진 변호사의 생각이시고.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런 걸 정말 말 그대로 일방적 홍보 영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의심한다가 아니라 예. 일방적으로 법무부 TV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저것이 뭐 위선이라든가 거짓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가진 어떤 이미지 정치인의 모습이에요, 저게. 알겠습니다. 저게 곧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한동훈이 대권 후보가 되도 이런 논리로 비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 아직까지 검증된 바도 없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 쪽으로 좀 돌아와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비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 교수님, 왜 비공개 행보를 해요? 비대위원장 맡고 싶으면 공개 행보를 해도 되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우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단 말이에요. 부담스럽죠.
방금 앞서 나왔던 그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기회인지 독배인지 고민이 될 수 있겠다. 두 번째, 그러면서도 측근을 통해서 말을 좀 흘렸단 말이에요. 자, 뭐 반대가 있으면 맞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느덧 추대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면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저는 의미를 다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대위원장을 당에서 추천해서 이제 의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분위기가 연석회의에서 한동훈이냐 아니냐, 한동훈 추대냐 아니냐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나름대로 소위 자맹을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당에 전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정치 초보고 정치를 잘 모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이 행보는 본인의 독자적 판단이에요? 아니면 뒤에서 어떤 정치 고수가 참모가 있어서 조언해 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저 두 가지 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한동훈 장관이 가지는 뭐 촉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좋은 그룹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가지는 개인적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위상, 자리, 이 적격성 이걸 얘기할 때 공천, 선거, 관리, 그다음에 매 사안사다 발생하는 뭐 김건희 특검법 문제라든지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민심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낼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동훈의 적합성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이 행보는, 이 비공개 행보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곧 아마 입장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제가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우리 당에 지금 국민의힘에게 좀 아쉬운 대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당장 몇 시간 회의해서 경론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좀 장시간으로 해서 정말 당에서 진정으로 고민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언제부턴가 당이 고민을 안 하고 뭐 큰일만 생기면 대통령의 의중, 윤심, 용산의 의중 이렇게 되니까 의존성이 커져버린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에서 과감하게 하면 진짜 주체적으로 당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날까 그냥 보여줄 만한 대목이 됐는데 오늘도 이분은 아쉬운 거예요. 이게 하루나 이틀 더 하고 좀 더 숙성시키고 정말 당원들의 마음을 모아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약해 보인다는 점은 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